서울지방을 강타한 사상 초유의 기습폭우로 강남 한복판이 흙탕물 바다로 변했습니다. 100년 빈도의 폭우가 이어지면서 이틀 만에 1년 평균 강수량의 절반이 내렸습니다. 폭우에 침수된 차량만도 6,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산사태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산 밑에 있던 펜션 건물 2동이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아파트 단지까지 덮쳐버려서 3층까지 토사가 밀어 닥칠 정도로 서초구 예술의 전당 앞은 쑥대밭이 된 산사태로 모두 16명이 숨지고 2명이 뇌물 같은 집중폭우에 서울과 충남지방이 낙하. 단 한 번의 폭우였다. 400mm의 폭우와 산사태로 서울은 쑥대밭이 됐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물난리였다. 지진과 쓰나미, 홍수가 잦은 요즘 재난은커녕 내일 날씨도 예측하기 힘들다. 또다시 폭우가 쏟아진다면,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40일 동안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대홍수, 40일간 퍼부은 폭우로 전 세계를 덮은 노아 홍수는 정말 있었을까? 성경을 믿는다 해도 노아 홍수는 그저 신화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지리학 전공자로서 나 또한 그런 입장이었다. 얼마 전 특별한 탐사 여행이 있기 전까진. 벨리 산다고 벨리. 예, 그런데 그 벨리 산다는 말이 영어로는 벨리. 이재만 교수. 전에는 평범한 지질학자였는데 지금은 엉뚱한 이론을 가르치고 있단다. 그리고 나는 이 엉뚱한 이론을 듣고 싶어서 친구들과 함께 그랜드 캐니언 탐사 여행에 참가했다. 그가 얘기하는 지질학 이론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달랐다.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지구는 6,000년 정도밖에 안 됐으며 약 4,500년 전 지구를 뒤흔든 창세기 대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다. 45억 년 지구 역사가 상식인 이 시대에 지구 나이 6,000살을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성경을 근거로 지질학 이론을 새롭게 쓰고 있다.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들으러 나는 지구 반대편 미국까지 날아왔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땐 그저 암기 과목 외우듯 지나갔지만 전공자가 되어 지질학을 깊이 공부할수록 깊은 미궁 속으로 빠지는 느낌이었다. 그런데도 그저 암기하거나 그저 믿거나 이런 것은 결코 과학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질학은 동일과정설과 진화론의 믿음에서 출발했다. 동일과정설은 현재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으로 과거를 설명하자는 가설이다. 거의 변함없는 산과 강들을 볼 때 옛날에도 지금처럼 천천히 변했을 테니 오늘날 자연 풍경은 장구한 세월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거다. 이 이론은 18세기 말에 탄생했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약 50년 후 변호사였던 찰스 라이엘이 지질학의 원리를 출간했다. 현재는 과거를 알 수 있는 열쇠다 라는 유명한 명제는 당시 자연주의 철학사조와 제대로 맞물렸고 이때부터 동일과정설이 지질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수억 년의 단위로 자연을 설명하려는 생각은 찰스 다윈에게 영향을 주었고 진화론을 발상해내는 시발점이 됐다. 장구한 세월이라면 단순한 생물에서 복잡한 생물로 변할 수 있다는 거다. 동일 가정설과 진화론. 이 두 가설이 기초가 되어 지구는 45억 년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질학 상식이다. 그런데 상식이 꼭 사실이란 법은 없다. 지구가 45억 년이라는 상식이 사실이 되려면 과거의 지구 대격변이 결코 없었어야 하고 시대를 정하는 화석은 진화를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구가 45억 년이나 될 필요는 없다. LA에서 조금 떨어진 곳, 팜스프링. 풍경이 참 이색적이다. 마치 해저에 와 있는 기분. 눈앞에 물고기가 지나가도 이상할 것 같지가 않다. 올라가 보니 이런 안내문이 있다. 여기는 고대의 콜로라도 강의 홍수로 여러 번 물에 잠겼던 곳이며 큰 호수들이 있었는데 점차 말라서 300년 전에 다 사라졌다고. 또 홍수 때 쌓인 퇴적물의 두께가 무려 3km도 넘었다는데 이 퇴적층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비옥한 땅을 만들었다고 한다. 3km가 쌓이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과 흙이 필요한 거야? 그러고 보니 우리가 다니는 곳 모두 해저에 어울리는 풍경이다. 브라이스 캐니언. 오묘한 기분이 든다. 수만 개를 헤아리는 기묘한 첨탑들은 모두 물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란다. 여기가 해저였던 시절 토사가 쌓여 이렇게 예쁜 색의 암석층을 만들었고 융기로 솟아오른 후 흐르던 물과 빗줄기, 얼음으로 인해 이런 기묘한 풍경을 만들었단다. 브라이스 캐니언은 콜로라도 고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 여기도 해저였다면 도대체 물이 얼마나 많았던 걸까? 또 이만큼 융기되려면 지각 격변이 얼마나 심했던 걸까? 격변설은 동일 과정설의 반대 이론이다. 현재 지형은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격변에 의해 형성됐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는 이론이다. 특히 이재만 교수는 단 한 번의 대격변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창세기 지구 대격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는 전 지구가 물에 잠긴 사건이다. 성경에는 홍수 과정과 그 날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창조주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제작한 노아는 아내와 세 아들,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 오른다. 호흡하는 동물들도 암수 짝을 이루어 방주에 들어갔다. 7일 후 인류의 대심판이 시작된다. 땅속 깊은 샘들이 모두 터져 쏟아져 나왔고 하늘에서는 창들이 열려 물을 퍼부었다. 창조 둘째 날 만들어진 하늘 위 물층이 터져버린 것이다. 비는 40일 밤낮으로 내렸고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 이 심판으로 온 땅이 파괴되고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 물과 함께 사라졌다.
150일 동안 물이 지구를 덮고 나서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혔다. 융기와 침강의 격변으로 육지와 바다가 다시 나뉘었다. 7월 17일 방주는 아라랏산에 걸린다. 비가 그친 후 150일 동안 물은 계속해서 물러갔고 10월 1일 다른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11월 10일 노아는 방주의 작은 창을 열어 새를 날려보낸다. 살만한 땅이 있는지 확인한 거다. 그러던 어느 날 비둘기는 살 곳을 찾아 정착하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해 1월 1일 땅 위의 물이 많이 말랐다. 노아는 방주 덮개를 열고 땅이 마른 것을 눈으로 확인한다. 2월 27일 땅은 완전히 마르고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 모두 방주 밖으로 나온다. 물층이 사라진 하늘에는 구름과 무지개가 나타났다. 온 땅을 멸하는 홍수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창조주의 약속이 담긴 무지개였다.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1년 열흘간의 대홍수 일지이다. 보통 노아 홍수를 생각하면 단지 폭우를 동반한 홍수 심판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진과 쓰나미, 엄청난 산사태가 발생한 전 지구적인 재앙이었다. 당시 방주 밖에 있었다면 익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뼈도 못 추리는 상황이었을 거다. 노아 홍수는 노아 전기 후기를 나온다 그랬죠? 2월 17일 날 시작해가지고 2월 27일 날 끝났습니다. 이제 노아 홍수가 대격변 사건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재만 교수는 왜 유독 이 사건에 집착하는지 궁금했다. 격변설을 주장하는데 꼭 노아 홍수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오직 성경을 근거로 전 지구적인 대격변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몹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도착한 곳, 그랜드 캐니언이다. 땅이 사라졌다. 길이 446km, 깊이 최대 1.8km, 너비는 최대 30km의 땅이 사라진 거다. 이런 황당한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걸까? 교과서에 의하면 거대한 협곡 그랜드 캐니언은 이렇게 형성됐다고 한다. 지층이 수억 년 쌓이고 높아져 콜로라도 고원이 생겼다. 그 위로 콜로라도 강이 흐르며 오랜 세월 땅을 침식시켰다. 정말 오랜 세월, 수천만 년 동안 땅이 깎이고 깎이면 결국 이런 거대한 협곡이 만들어진다. 믿거나 말거나 아직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동일 과정설이다. 이재만 교수는 어떻게 설명할까? 창세기 대홍수 직후 융기되어 올라온 땅은 육지가 됐고 융기가 덜 된 곳은 호수로 남아 있었다. 콜로라도 고원에 거대한 호수가 2개 있었는데 땅이 채 마르기 전에 동쪽과 북쪽의 호수가 연달아 터지면서 이처럼 거대한 협곡 그랜드 캐니언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 격변설이다.
그랜드 캐니언은 동일 과정설을 믿는다면 수억 년이 만든 자연의 놀라운 조화요. 격변설을 믿는다면 대홍수가 만든 끔찍한 사고 현장이다. 끔찍한 심판을 믿고 싶진 않지만 믿어야 할 것 같다. 리틀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곳. 1982년 세인트 헬렌스 산의 화산 폭발로 쌓였던 눈이 녹아 흙과 함께 쏟아져 내렸다. 엄청난 저탕류는 순식간에 땅을 파괴했고 30m 깊이의 협곡을 3개나 만들었다. 단 9시간 만의 일이다. 미국 워싱턴주의 그랜드 쿨리 협곡 역시 과거 미졸라 호수가 터져 생겼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격변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격변적 해석에 대한 논문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6월) 그랜드 캐니언 형성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70여 명의 지질학자가 36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랜드 캐니언은 오늘날 결코 일어나기 힘든 대격변, 곧 2개의 거대한 호수가 터져 형성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미 오래전 한 창조과학자가 성경을 토대로 주장한 내용이 이날 과학적 사실로 입증된 거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는 뭘까? 홍수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반듯한 줄무늬, 지층이다. 무지개떡처럼 반듯하다. 오랜 세월 흙이 쌓이고 쌓여 이런 지층이 됐다고 우리는 배웠다. 오랜 세월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무심히 넘긴 내용이다. 시간의 힘을 마치 전능한 신처럼 여기면서.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지능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그랜드 캐니언 지층은 규모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한다.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저탕류가 흐른 것일까? 사측리를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반복적인 지층의 작은 단위를 층리라고 하는데 층리가 경사를 보인다고 해서 사층리라고 한다. 이 사층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흘렀을 물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물의 양이다. 세계에서 사층리로 가장 유명한 곳, 미국 유타주에 있는 자이언트 캐니언이다. 자이언트 캐니언의 사층리는 가장 두꺼운 것이 16m이며 누적된 사층리의 전체 두께는 평균 100m에 달한다. 이런 사층리를 만들려면 이 위로 수백 미터의 물이 흘러야 한다. 그리고 해저에서 초속 1m 이상의 빠른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해저 지진에 의한 쓰나미만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풍경은 거대한 쓰나미의 결과라는 말이다. 사층리를 만든 물의 양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층리를 이루는 모래의 양이다. 이렇게 많은 모래가 어디서 왔냐는 거다. 그랜드 캐니언 상부에 있는 사층리와 자이언트 캐니언의 사층리만 해도 한반도 면적의 수배에 달한다. 그런데 사층리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쉽게 발견된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엄청난 물과 모래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말인데 전 지구적인 대홍수, 노아 홍수만이 이것을 설명한다. 자이언트 캐니언에서는 독특한 무늬도 관찰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모양이다. 왼쪽으로 흐른 걸까, 오른쪽으로 흐른 걸까? 둘 다 정답이다. 물이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다.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재만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노아 홍수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생긴 층이라고. 물이 더 이상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을 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했다는 거다. 참고 문헌은 역시 성경이었다. 홍수가 세상을 덮고 나서 물이 물러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뜻은 물이 왔다 갔다 했음을 뜻한다. 마치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묘사한 것 같다. 그리고 이 땅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창세기는 사실의 기록이라고. 그랜드 캐니언은 지층을 연구하기 가장 좋은 곳이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의 성지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지층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대륙의 70% 이상이 퇴적층이며 어떤 지층은 북미 전역에 이어질 정도로 길다.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펼쳐진 지층은 무엇을 의미할까? 전 지구를 뒤엎은 물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바로 창세기 대홍수 사건이다.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지질학자들한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예전에는 그 지층, 정말 지층 대단하죠. 근데 그 지층이 만들어지는 건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 지층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실험은 용어들은 다양해요. 근데 지금 가장 보편적인 용어는 저탕류, 어떤 그 흙과 물이 섞인 고밀도의 퇴적물이 이동하면서 지금 지층이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거의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 지층이 만들어지는 아주 지층을 보면 평행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그 저탕류 아니고는 지금 설명이 거의 불가능해요. 쌓여가지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지층이 만들 수 없죠. 끊어지지 않고. 그건 어마어마한 양의 흙과 이걸 운반시킬 만한 물이 이동시킨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저탕류 아니고선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한국에 있는 지층들도 겉으로 드러낸 거는 작을지 몰라도 실제로 지층 자체는 연결시키면 굉장히 길 수 있어요. 그리고 깊이 같은 경우는 그랜드 캐년 지층이 한 1km 정도 되거든요. 지층만으로 볼 때. 네, 그런데 어떤 건 한국이 훨씬 깊죠. 육지의 지표상의 80%는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 톱니협곡. 여기도 4,500년 전 대홍수의 증거일까? 백과사전에는 1억 5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됐다는데, 그러고 보니 아까 갔던 한강 발원지 검룡소도 1억 5천만 년이었다. 두 군데 모두 제조일이 같다.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것 같은데 연대는 믿기 힘들다. 1억 4천만 년도 아니고 1억 6천만 년도 아닌 1억 5천만 년 전. 지질학에서는 수억 수천만의 연대가 무슨 옆집 개 이름 정하듯 쉽게 정해진다. 왜 그럴까? 오늘날 지질학은 왜 오래된 지구에 집착할까? 동일과정설과 진화론의 패러다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동일과정설에서는 현재 거의 변함없는 자연 풍경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지표면이 이만큼 변화하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또 진화론에서는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장구한 세월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45억 살이 넘었다. 이 나이는 실험이나 관측으로 정해진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합의로 결정된 값이기 때문에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지구과학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그 정답은 자주 바뀌게 될 거다. 화석과 지질 계통표 등 연대 측정에 참고된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석을 살펴보자. 땅속에는 수백억 개가 넘는 화석들이 묻혀 있다. 어떻게 보면 지구는 거대한 공동묘지인 셈이다. 그런데 진화론과 동일과정설에서는 땅속 깊이 묻힌 화석일수록 더 오래됐다고 생각한다. 지층이 밑에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쌓였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화석을 보자. 보통 물고기는 죽으면 바로 부패되는데 이 화석들은 살았을 적 모습 그대로다. 먹이를 잡아먹다가 당한 녀석도 있다. 조개가 죽으면 껍데기가 벌어지는데 이 화석들은 하나같이 닫힌 채로 발견된다. 얘네들이 살아있을 때 갑자기 저탕 위에 매몰됐다는 뜻이다. 지층이 천천히 만들어진다면 결코 이런 모습을 간직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화석이 묻힌 순서는 무엇을 의미할까? 단지 매몰 사고 현장의 위치를 알려줄 뿐이다. 발견되는 화석의 빈도수를 봐서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의 95%는 조개와 같은 무척추 동물이다. 나머지 5% 중에 또 95%는 바다 식물이다. 그리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물고기와 곤충이고 육지동물 화석은 단지 0.0025% 뿐이다. 육지동물 화석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없을까? 대홍수 때문이다. 대홍수 때 육지동물이 화석이 되려면 물 밑바닥까지 수킬로미터를 내려가야 했을 테니까. 편견을 버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화석은 오랜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대홍수 사건의 증거일 뿐이다.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있다. 절대적인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는 거다. 이 100m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다. 하지만 그 원리를 정확히 알면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모래시계를 준비했다. 이 모래는 1초에 1g씩 떨어진다. 그리고 바닥에는 10g의 모래가 있다. 그러면 현재 모래가 떨어진 지 몇 초가 지났을까? 10초? 만약 10초가 정답이라 생각한다면 꼼꼼하지 않은 사람이다. 만약 떨어지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면? 모래가 떨어지기 전부터 바닥에 모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모래가 외부와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정답은 10초가 아니다. 연대 측정법의 원리도 이와 같다. 가장 잘 알려진 탄소 연대 측정법을 알아보자. 유기체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대기 중에 있는 질소 14는 지구 자기장을 뚫고 우주에서 들어온 광선에 맞아 불안정한 원소인 탄소 14로 변했는데, 현재 대기 중에는 안정된 원소인 탄소 12와 불안정한 탄소 14의 비율이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려 1조 대 1이란다. 측정도 어렵겠지만 동그라미 세는 것부터 일이다. 여하튼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그 얼마 안 되는 탄소 14를 흡수하고 동물은 그 식물을 섭취함으로 탄소 14를 흡수한다. 이렇게 유기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기 중의 비율인 1조 대 1을 유지하지만 죽는 순간 불안정한 탄소 14는 질소 14로 날아가 버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줄어든 탄소 14의 비율이 대기 중의 절반이 되는 때를 반감기라 하며, 탄소 14의 반감기는 5730년이라고 한다. 아까 모래시계의 사례와 같이 이 측정법이 정확하려면 탄소 14가 줄어드는 속도가 일정해야 하고, 유기체가 살아있을 당시 대기 중의 탄소 14 비율이 오늘날과 같아야 하고, 지하수나 열과 압력 등 다른 요인으로 탄소수의 변화가 생겨선 안 된다. 하지만 꼭 이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탄소 연대 측정법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지구 자기장이 컸기 때문에 대기 중의 탄소 14 비율이 오늘날보다 낮았을 것이므로 태고 쪽 화석은 수천 년 전 화석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 다른 측정법들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신뢰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반감기가 수억 년 이상이므로 오차의 범위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지구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많다. 그중 대부분은 젊은 지구를 주장하고 있다. 헬륨이 지각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속도와 현재 양으로 볼 때, 지구 자기장이 감소하는 추세로 볼 때, 태양을 주기적으로 도는 혜성의 부피가 줄어드는 속도로 볼 때, 이 밖에도 많은 측정법으로 계산해 볼 때 지구의 나이는 1만 년을 넘기 힘들다고 한다. 우리는 진화되었거나 창조되었다. 둘 중에 하나만이 답이다. 그런데 지구가 10,000년이 안 됐다면 진화는 거짓이고 우리는 분명 창조되었다. 우리가 지구의 역사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단어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같은 지질 계통표죠. 그런데 지질 계통표는 1차적으로 뭐만 가지고 하는 거냐면 바로 화석입니다. 근데 화석이 지질 계통표 순서대로 간단한 화석에서 복잡한 동물의 화석까지 순서적으로 그렇게 발견되는 곳은 사실 없어요. 화석은 그냥 세상에 널려 있는 겁니다.
널려 있는 걸 진화론이 맞다는 가정하에 책에다가 간단한 걸 밑에 복잡한 걸 위에다가 모아온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질계통표는 진화론이 등장한 다음에 나온 거예요. 지질계통표 순서대로 화석이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게 아닙니다. 즉 지질계통표는 그것이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내가 진화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증거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화석을 주스면 궁금한 게 그 시대겠죠. 뭐 어느 지질학자가. 그러면 그 화석의 시대를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그 연대척 측정의 원리상 화석은 나이를 측정할 수 없거든요. 예. 그 화석을 딱 주스면 지질학자가 하는 일은 바로 뭐냐면 지질계통표, 그 그림이 그려 있는 지질계통표를 찾는 거죠. 뭐 거기서 가장 그 화석하고 닮은 그림을 찾아서 그 시대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질계통표를 만들 때도 화석이 있었고 지금 이 지질학자에게도 화석이 있지만 사실은 지질계통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거든요. 빙글빙글 화석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과학에서 순환 논리라고 합니다. 자기의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 안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설명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질계통표는 엄밀히 그 순환 논리하에서 만들어진 진화론의 작품이죠. 지질계통표다. 거대한 숫자만 제거하면 동물 그리기 연습 순서로 적당한 것 같다. 연대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지만 시대 구분은 참고할 만하다. 시대 구분은 합의가 아닌 관찰로 정한 거니까.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로 크게 나눈 것인데 그랜드 캐니언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시생대층은 태초에 생긴 층으로 맨 밑에 존재하며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복잡한 암석층이다. 원생대층은 그 다음 만들어졌으며 지층은 존재하지만 화석은 없는 이상한 층이다. 그런데 고생대층이 시작되자마자 지층과 화석이 폭발적으로 많이 발견된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현생대가 시작되는 캄브리아기에 진화의 폭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화의 폭발? 진화의 폭발이나 갑작스런 창조나 그게 그거 아닌가? 창조주를 굳이 부인하고자 만들어낸 재미있는 표현이다. 여하튼 지질학자들은 정확한 관찰로 이런 구분을 해놓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했다. 그러나 대홍수 시나리오에서는 명확해진다. 창세기의 지구 형성 과정이 자세히 기록됐기 때문이다. 성경은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은 많이들 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어서 2절에는 태초의 땅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영어로는 formless and void, 형태를 표현할 수 없고 아무도 없다는 뜻인데 바로 시생대층을 설명하고 있다. 즉 시생대층은 창조 첫째 날 생긴 층이다. 창조 셋째 날에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육지가 드러나는 과정을 묘사한다. 물이 대규모로 이동했을 이날, 물의 흐름으로 무엇이 생겼을까? 바로 지층이다. 그래서 원생대층에는 지층이 존재한다. 하지만 화석은 없다. 생물이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이다. 창조 셋째 날 이후 동물은 각각 종류대로 창조됐고 사람도 창조됐다. 이들이 이 땅에 번성했을 때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다. 현생대의 시작, 캄브리아기 화석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고생대 지층은 바로 창세기 대홍수 때 거대한 저탕류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석은
고생대 지층에서 발견되는 것이며 대규모의 지층 또한 이때 형성된 것이다. 대홍수가 끝나고 물이 물러갈 때 융기된 지각은 대륙이 되고 덜 융기돼 물이 고인 곳은 거대한 호수가 됐다. 이때 호수 밑에는 소규모 지층이 생기고 육지에는 화산 폭발로 인한 지층이 생겼다. 대규모 고생대 지층 위에 쌓인 소규모 지층이 바로 중생대 지층이다. 이때는 육지동물의 뼈가 묻힐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서 간혹 육지동물 화석도 발견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땅은 모든 지층을 통해 창세기 대홍수를 이야기하고 있다. 땅속에 묻혀있는 석탄도 대홍수의 결과다. 기존 동해과정설 입장에서는 습지에서 오랫동안 나무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런 과정으로 엄청난 규모의 석탄층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석탄은 탄화된 나무 껍데기다. 그러므로 석탄층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먼저 탄화될 수 있도록 공기가 차단되는 환경을 설명해야 하고 나무 껍데기만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설명해야 한다. 이 역시 대홍수 시나리오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지구 대격변이 일어나고 물이 세상을 덮었을 때 물 위에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떠다녔을 거다. 무거워진 나무 껍데기들은 가라앉아 저탕 위에 매몰됐을 거고 열과 압력을 받아 석탄층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이 밖에도 대홍수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습곡과 같이 땅이 채 마르기도 전에 압력을 받아 휜 지층, 히말라야와 같이 거대한 대륙판 길이의 빠른 충돌로 우뚝 솟은 산맥들. 우리의 지구는 이처럼 창세기 대격변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대홍수 시나리오는 지질학 기초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믿기 어려운 문제가 남았다. 전 세계적인 대홍수는 믿겠는데 노아 홍수 이야기는 신화로 여겨지는 거다. 실제로 노아 홍수와 비슷한 신화는 전 세계에 두루 존재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판에도 노아 홍수와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됐고 하와이 원주민들도 누아 홍수 전설이 있다. 이름까지 흡사하다. 중국 묘족의 구전설화는 더욱 놀랍다. 누아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창조와 타락, 대홍수에서 바벨탑 사건까지 창세기와 일치한다. 한자를 통해서도 노아 홍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배선자다. 배주와 8팔, 입구로 구성된 이 한자는 방주에 탄 노아의 8 식구를 뜻하고 있다. 물 따라 내려갈 연도 마찬가지다. 방주는 조형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물 따라 내려갔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이다. 이같이 노아 홍수와 공통된 내용의 신화가 지구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 않은가? 이제 믿음의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노아 홍수를 믿으려면 노아 방주도 믿어야 하는 것이다. 노아는 600세의 나이에 방주에 올랐다는데 모든 종류의 동물을 어떻게 다 모아서 방주에 실었으며 어떻게 관리했을 것이며 또 나무로 만든 배가 어떻게 지구 대격변을 견뎌냈을 것이며 믿음을 시험하는 부분은 너무나 많은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당연히 가능한 문제라는 듯이. 그런데 어쩌면 정말로 쉬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하나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먼저 그 많은 동물이 어떻게 방주에 다 탔냐 하는 문제다. 방주는 길이 135m, 폭이 22.5m, 높이 13.5m의 3층 구조물이다. 한 층이 900평 되는 3층짜리 건물인 셈이다. 방주에 탄 동물은 포유류 3,500종, 파충류 5,500종, 조류가 8,600종이다. 물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이다. 총 17,600여 종인데 한 쌍씩 탔다면 35,200마리 정도 된다. 이 동물들의 평균 크기는 양 정도다. 그런데 방주에는 양이 무려 12만 5천 마리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즉, 모든 종의 동물이 3쌍씩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새끼들이었다면 훨씬 더 많이 태울 수 있다. 그러면 이 동물들은 어떻게 방주로 몰려왔을까? 모든 동물은 인간에게 없는 특수한 감각이 있다. 바로 이 초감각으로 자연재해를 예측해 대피하기도 하고 귀소 본능으로 정확히 제자리에 돌아오기도 한다. 전무후무한 지구 대격변이 일어날 즈음이면 이런 초감각을 통해 창조주의 지시를 받아 지구상 유일하게 안전한 곳 방주로 향했을 것이다. 그리고 방주를 향하는 길도 그리 멀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동물이 전 지역에 골고루 섞여 살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추위와 더위에 대한 언급이 홍수 이후부터 기록된다. 태초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을 정도로 쾌적한 환경이었다는 거다. 이렇게 추위도 더위도 없었던 세상.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홍수 이전의 환경은 노화 현상에도 영향을 미쳐 지금보다 훨씬 긴 수명을 누리게 했을 거다.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 족보를 보면 홍수 이후 인간의 수명이 급감하여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단축됐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많은 동물을 어떻게 먹이고 관리했을까? 이 문제는 더 쉽다. 동물은 환경이 급변할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바로 겨울잠과 같은 엄청난 수면 능력이다. 노아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발생했다면 방주 안의 동물들은 죽은 듯이 자고 있었을 거다. 끝으로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복원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안 좋아졌을 때 등장하는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다 그랬거든요. 즉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이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하고 조치예요.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야 성경에서 8장 22절에 춥다 덥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즉 저희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추위와 더위가 없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처음에 좋았던 거죠. 점점 그려지는 거죠. 근데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쌓은 게 있죠.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명령을 어게인스트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신 게 언어를 혼잡시킨 거거든요. 언어가 안 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로 처음에 좋았냐면 뭐 중국어나 영어 안 배워도 될 정도로 처음이 좋았던 거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조치고 그 결과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 뜨거운 사막, 저 빙하, 동토 이런 것들은 분명한 거는 우리가 볼 때 성경적으로 이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셨던 그 모습은 아닌 거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 몇 단계에 걸쳐서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노아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다. 지금 이 땅은 격변설을 외치고 있다. 동일 과정설과 진화론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진실을 외치고 있다. 이제 스스로의 양심에 물어보자. 우리가 보는 이 땅은 과연 45억 년 동안 조금씩 변한 결과인가? 아니면 전 지구적인 심판, 창세기 대홍수의 결과인가? 지금 이 땅이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면, 대홍수 이후 달라진 세상이 보인다면, 현대 지질학은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연구해야 한다.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다수결의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 사실이니까. 그리고 과학적 결실은 사실을 연구할 때에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우리는 어린 시절이 좋았고, 우리의 지구는 태초가 좋았다. 그랜드 레퀴엠. 장엄한 장송곡이 울려 퍼진 대홍수 심판의 날. 그날 이후 세상은 이렇게 달라졌다. 험하고 삭막해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아름답다. 6,000년 지구 역사의 1%를 장식하며 살아가는 나는 더 이상 우주의 티끌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 행복한 목적에 이끌려 이 땅을 걷는다. 다시 회복될 태초의 세상을 꿈꾸며.